본 방송은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전에 녹음된 방송임을 알려드리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예요. 도희입니다. 은하입니다. 네, 방송이 나가는 오늘 11월 11일 무슨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입니다. 언니들 우와. 빼빼로데이 빼빼로 좀 잡수셨나요? 소시적에 좀 많이 받았죠. 소시적에 좀 많이 소시적. 받으셨어요. 언니들 못 받으셨어요? 네, 저는 뭐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같이 봉고 타는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빼빼로데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없었는데? 있었어. 있었어요. 저희 왜 그러시죠 언니들? 제가 더 빠르잖아요. 저희 세대 있었으면 있었나? 밑에 당연히 있지 있었어. 않았겠어요? 빼빼로데이가 있었어요? 있었어. 네.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동료들이 사실 빼빼로데이가 싱글들한테 주는 날이잖아요. 릴리 네? 아니야? 네, 호감 있는 이성 친구들에게 많이 주고받았던 시금지심해 주는 기억이 거야? 나는데. 뭐야? 얘따 빼빼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 여태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빼빼로데이의 변질. 요즘에는 그냥 뭐 직장 다니면은 그냥 거의 의례적으로 그냥 주변에 있는 동료들 다 챙겨주고 상사한테 부하 직원도 챙겨주고 뭐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냥 빼빼로 회사에서 한 상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그쵸. 당연하죠. 빼빼로데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소시적 모르겠고 회사 출근하고 나서도 저는 제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재밌잖아요. 구워서 진짜로? 네, 네 날짜가 맞을 때는 참 벌써 몇 년 전이에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걸 포장해서 이렇게 팀원들한테 나눠주면서 달라. 즐거웠던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참 에너지가 없네요. 와, 네. 도현님 진짜 다르다. 전 카스테라도 만든대요. 무슨 카스테라요? 카스테라. 그냥 카스테라? 그럼 뭐가 더 필요해?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대만식 카스테라여야 어렵지 돼? 않다.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했던 거 같아요. 도현님 그러면 저 11월 11일 날 그 건포도 카스테라 하나 만들어줘요. 내가 에너지가 생일날 없다는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안 않았나요? 만들어줬어. 안 만들어줬어? 뭐라고? 뭐? 은하님이 생일날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줬대. 도현님이. 집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대. 그건 뭐야? 왜? 그렇지. 바로 만들어야지만 그렇지. 맛있어. 바로 만들어야 맛있어. 자꾸 집으로 초대하려 한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 넷플릭스 앤 칠? 진짜 이 나만 정에 좀 아주 쓰레기가 되었다. 정에 약한 우리들을 알고선 자꾸 집으로 초대하는 유혹하는 도희님 곧 무슨 놀러 소리지? 가겠습니다. 도희님 집에? 무슨 소리지? 크리스마스 때. 나머지 두 분만 오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근데 빼빼로데이니까 그래도 뭔가 오고 가는 정이라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상술은 상술이지만 서로 뭔가 주고받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고받으시길. 오늘 그쵸. 오늘 같은 날 상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내가 마음을 전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예, 이런 날을 빌어가지고 맞아. 빼빼로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기본 빼빼로 있잖아요. 사가지고 하나씩 전하면서 마음을 그때라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난 아몬드 빼빼로. 나는 그냥 빼빼로. 나도 그냥 빨간 빼빼로. 나도. 들었죠? 초록색. 오늘은 유주님이 선정한 책이 이게 아니라 영화로 음. 이야기 시작할 건데 어떤 영화 선정하셨는지부터 소개해 주세요. 제가 선정한 영화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도 그 한창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유행했을 때 저 진짜 좋아했어요. 팬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한 드라마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우영우의 롤 모델이 이제 템플 그랜딘이었다라는 거에서 이제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47년생이셔가지고 어릴 때 뭔가 자폐를 이미 앓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뭔가 그러한 자폐랑 이런 거를 딛고 일어서서 콜로라도 대학교에 이제 지금 교수로 계시고 지금도 뭔가 자폐 인식 개선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 분을 토대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믹 잭슨이라는 감독인데, 그래서 나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을 찾아보니까 보디가드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엔다 이야. We'll always love you. 그래서 뭔가 되게 반가우면서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좀 나이가 있으신 감독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 찾아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봉을 했던 영화는 아니고 HBO에서 TV 영화 시리즈로 이제 오픈을 했던 거고 2010년에 오픈이었는데 처음에 딱 영화를 키니까 좀 무슨 한 90년대 영화 보는 것처럼 영상미가 맞아요. 되게 되게 올드한 느낌. 고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줬더라고요. 아마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하려고 약간 그런 식의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러니까 줄거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 템플 그랜디는 4살 때 이제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육 방식에 뭔가 잘못된 이런 걸로 인해서 자폐가 일어난다라고 생각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약간 어머니한테 그 화살이 많이 돌아갔던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템플 그랜딘도 4살 때 자폐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평생 수용시설에 살아야 한다라는 약간 선언 아닌 선언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이제 템플 그랜디를 굉장히 아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일반인 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애를 때려가지고 퇴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다른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면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나요. 칼락 교수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그 교수님은 이제 그랜딘의 그런 뭔가 지적인 그런 능력보다는 뭔가 특출나게 어떠한 거를 기억을 할 때 사진을 찍듯이 영상적으로 뭔가 기억을 하는 그런 기억력이라던가 과학적인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머니한테도 많은 위로를 줬던 굉장히 훌륭한 스승님이었죠. 그래서 그 스승님 밑에서 아이는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서 이제 여름방학에 이모네 집에 잠깐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이모네 집에서도 이제 자기는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그러한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이모네 집이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들과 말들을 보게 되면서 동물들한테 굉장히 많은 교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한 어떠한 애정 그리고 동물들과 같이 있고 싶고 동물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도 사실 사건 사고가 많아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행동들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도 가해지지만 스스로 그러한 뭔가 엄격한 제재에서 자기가 스스로 입증을 하면서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아마 노력 그리고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여전히 동물에 대한 그런 사랑과 특히 소에 대해서 좀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로라도는 아니고 애리조나 그쪽 부분에 이제는 소 도축장들이 많았는데 이 소들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소를 먹는데 그 먹는 과정에서 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거를 보니까 뭔가 그러한 스트레스 없이 죽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노력 끝에 그러한 시스템을 전 미국의 60% 이상의 도축장에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자폐 협회
같은 곳에서 우연히 이제 연설을 하면서 자폐에 대한 뭔가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자폐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템플 그랜딘의 한 일생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언니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지 않았어요? 완전 펑펑 울었어요. 맞아. 펑펑 울었어. 펑펑 울었고 저도 진짜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이 영화를 모토로 삼아서 그런 건지 보는 내내 우영우 드라마가 많이 떠올랐어요.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저는 클레어 데인즈의 재발견이다. 클레어 데인즈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별 5개. 진짜 별 5만 개. 진짜. 그래서 저 배우 뭔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어머 세상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줄리엣이었어. 그렇게 소녀소녀한 모습에서. 그렇죠. 항상 뭔가 여성스러운 모습, 소녀 같은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쵸. 되게 현실적으로 캐릭터를 잘 그려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음성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표정 하나까지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배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정말 자폐증이 있는 환자를 데려다가 연기를 시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일단 그분의 연기가 좋았고 더 얘기하면 뒤에 살 얘기 없을 것 같아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도 비교하면서 보게 됐어요. 영화를.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빈 배우 되게 좋아하고 그 우영우에서 보여줬던 연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맞아. 클레어 데인즈 연기는 참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폐 연기를 잘 해내서 그래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그리고 그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 맞아요. 네. 뭐 중간중간 플래시백으로 막 어지럽게 이런저런 화면도 지나가는데 그래 맞아. 자폐 장애를 갖고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단편 어떤 조각들이 막 플래시백처럼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 소리도 그렇고 정말 모든 감각들이 다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줬던 영화였어요. 네. 맞아요. 뭔가 맞아. 뭔가 나랑 다른 존재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영화라는 점에선 좋은 영화인데 저는 항상 실존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미화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뛴 게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그 많은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룸메이트를 만나면서 뭐 짧게 나오지만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을 나누는 씬 같은 게 나오는데 과연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냥 눈, 코, 입이 다 있는 눈, 코, 입 당연히 다 있지. 그 멀쩡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인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얘를 배려해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과도 우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해야 되는 그런 우정이 가능할까? 실제 실존 인물이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제 관계가 어떨까? 이게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저런 방식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보세요. 저 자폐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설 같은데 어느 정도가 진짜일까? 뭔가 극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무나 예측되는 선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엄마와의 갈등이라든지 그 동료 그치. 학생들을 때리는 폭력 성향이라든지 선생님과의 그런 갈등이 그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진행이 돼서 의심을 떨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계속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바탕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 은연중에 하고 있잖아요. 나는 물음표야. 그래서 정말 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돼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헌신적으로 만들었다고? 물음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치 시대야. 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는 죽어야 되는 결론이야.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고 사랑하고 애정하니까 좀 더 편하게 보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폐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지 알 것 같아. 지적으로 뛰어나면서 사람 간의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살기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많은 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주 쉽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 이런 영화든지 그 교수식을 준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장애인에 비해서 어떤 천재적인 면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면들이 저는 계속 무섭기 때문에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 마지막에 연설 장면을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자폐로 평생을 살아왔고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살 거고 자기는 모자란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걸 배웠다라는 식의 이제 연설을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영화니까 영화적인 요소에서는 그녀가 사회성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 잘 적응을 해서 뭔가의 성과를 이루고 이러한 그녀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 주위에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랜딘의 삶을 어쨌든 지탱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영우에서도 제가 우영우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자폐아를 가진 부모는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외롭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폐아들은 자기를 껴안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이 아이를 놓지 않는 그러한 열정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인물이 뭔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은 혹시 어떤 주변 인물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템플 그랜딘을 보면서 일단 템플 그랜딘 자체가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주변인들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나 그 칼락 선생님이나 그 뭐 대학교 친구도 그렇고 다 주변인이 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엄마였어요. 엄마였는데 일단 내가 나에게 만약 나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나의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는 아이가 있다면 나는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화 한 번 안 내잖아요. 계속 그냥 끊임없이 얼굴 돌려서 나를 봐. 막 캐시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면은 저렇게 끈질기게 아이에게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익히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서 화딱지가 나고 답답해가지고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말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엄마의 사랑이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러면 반면에 그를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하는 자폐증 환자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때 그 시대 의사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그럼 말을 하지 못하는 자폐증의 아이들은 그때 부모가 포기해서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 템플 그랜딘 같은 경우는 정말 축복받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우영우 드라마 때에도 비슷한 그런 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케이스는 드라마 중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케이스는 특수 케이스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얘는 이렇게 됐냐, 뭘로 치료했냐, 이런 거 막 따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드라마를 평하는 그런 시청자들의 평에도 너무 판타지다. 실제 자폐증 환자가 저렇게 되기란 힘들고, 쟤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다. 너무 아름답게만 그렸다. 라는 드라마잖아. 얘기. 드라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인데 모든 자폐증 환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숨겨진 천재가 아닐까? 이걸 어렸을 때 뭔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반성합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날 들을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든. 뭔가 자폐증인 아이들도 뭔가 우리가 아울러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배려를 해주고 하면 다 템플 그린처럼 될 것처럼 약간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천재성을 강조하는 천재라는 단어 자체도 난 거부감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중간에 어떤 구별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노력으로 넘는 선이 아니라 그냥 아예 천재적으로 타고난 어떤 거 이런 구별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많이 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그냥 꽃을 그리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얘는 자폐증이지만 뭐 정상적인 학교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그걸 강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불편해요. 되게 이게 없으면 진짜 의미가 없어진다는 느낌을 오히려 더 주는 것 같은 느낌? 대학 교수고 박사를 땄고 뭘 땄고 이게 같이 가야만 더더욱 의미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근데 뭐 사실 그 얘기는 일반인 비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성공신화를 쫓는 것에 대해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다뤄지지 않고 왜냐면 극적인 드라마적인 어떤 소스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정말 영화 드라마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섞여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랜딘의 주변 조력자들, 엄마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저는 되게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모여있는 어떤 학교라던가 그런 공간으로 아이를 밀어넣지 않고 놀림을 당하더라도 좀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섞여 살 수 있게 계속해서 기회를 좀 너는 경험을 해봐야 돼라고 해서 물론 그게 그 아이에게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또 사회화도 되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또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은하님이나 유주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머니가 가장 대단한 조력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가까이에 있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냥 보통의 학교로 보내서 보통의 친구들을 만나고 보통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고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해 나가는 거를 저도 같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섞여 살게 만드는 거, 섞여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칼락 선생님 같은 분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모의 농장을 가서 소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고 그게 정말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존재하게 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되게 좋은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저는 기억에 남았던 조력자는 선생님, 맞아. 칼락 선생님. 그런 분이 흔치는 않거든요. 어쨌든 내 일은 아니잖아. 내 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만나게 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에도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을 계속 하는데 그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냥 그게 그 불편한 게 아니야.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주고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계속해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결국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나중에는 결국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직업을 그만두고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그 피자 가게 알바로 그 장애를 가진 친구를 또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인연까지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돼서 결국엔 그 친구가 바리스타로까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선생님의 역할도 되게 컸다. 가장 어떻게 보면 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네, 영화 속에서. 근데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템플 그랜딘에게 관심을 가질까? 처음에 그분이 등장했을 때에는 저분에게도 뭔가 자식이나 지인에게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존재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거든요. 그냥 저는 느끼기에 물론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템플 그랜딘에 대해서 편견을 그래도 많이 갖지 않은 채로 따뜻한 시선을 줬다라는 게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아이의 그런 특출함을 발견을 했고 학자로서 그분이 나사에서 근무했었던 과학자였잖아요. 그래서 학자로서 이 애가 성장해가는 내가 어떤 문제를 던져줬을 때 풀어내는 걸 보면서 거기서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호기심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단순히 그냥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정말 100% 순수한 감정에서였을까? 라는 생각이 영화 되긴 속에서는 해요. 그렇죠. 어떤 학자의 관점에서 좀 더 호기심을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긴 했으니까 그럼에도 따뜻함이 저는 맞아. 분명히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선생님의 입장은 난 잘 모르겠지만 템플 그랜딘이 어쨌든 자기가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를 해소할 때 그 먼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자기의 얘기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라는 거에 만으로도 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게 되게 그냥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그것도 같아요. 사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도희님이 말이 별수 없으세요? 저 많은 생각이 지나갔는데 뛰어난 사람을 다룰 수 있지. 근데 난 방식이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조력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터질 것 같은 폭탄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활동량이 되게 많은 악마견 중에 뭐가 있죠? 비글. 그런 애야. 근데 이 환경에서는 귀여운 악마인데 터질 것 같으니까 분출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지난번 했던 책에서 다뤘던 인간을 대하는 그런 기본 전제 자체가 얘가 뭐 천재적으로 뭘 잘 만드는 애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너도 인간으로 완전한 어떤 뭔가에 가까워지려면 그래 네가 분출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너는 과학적인 사고를 할 때는 그게 분출이 되면서 네가 뭔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풀리니까 그래 이런 방식으로 가보자. 이런 거를 나는 좀 이런 게 조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그래 넌 뛰어나지. 그래 너는 다른 애들은 발견 못하는데 이런 거 발견하지. 거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다들 인정하셨잖아요. 섞여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강조돼야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지 않도록 노력해봐. 이게 더 강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되게 어떻게 하면 얘의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얘의 나쁜 단점에도 불구하고 얘의 천재적인 면을 잘 살려줄까. 그런 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치평가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었고 그리고 되게 보통 학교에 보내는 거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해서 정말
다 좋은 선택일까? 어느 정도 폭력 성향인지 영화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남자애를 때렸잖아요. 또 그리고 그냥 당할 만한 짓을 한 걸로 보였고 근데 학교 다닐 때 어린애들은 서로한테 얄미운 짓 너무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주 심각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섞여 지내는 게 진짜 맞나? 나 모르겠어. 그리고 얘를 더 심하게 제지해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들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리고 그거 제어를 진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암을 보여주기는 되게 보여주고 사실적인 단면을 보여주는데 바탕을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나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도 난 사실 별로 들지 않는다. 맞아. 근데 도희님의 말도 너무 맞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폐아를 가진 부모는 그런 것에 매달릴 수밖에 맞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있어요. 지금 그 생각. 아니 그쵸. 근데 우리는 그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조력자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는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나도 도희님이 이게 얘기한 게 정답인데. 정답인데 내가 만약에 부모였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항상 이 아이 옆에서 얘를 케어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에도 얘가 밥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주고 떠나야 한다라는 그 뭔가 조바심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절대 때리면 안 돼를 더 많이 강조하는 방식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 가장 많이 안 드러나는 방식일까?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를 심지어 안 가더라도 그냥 소들이랑 같이 살아도 얘가 되게 행복하고 릴렉스가 돼 있으면 그런 환경으로 가는 쪽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시선도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남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건 놀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산다는 것은 근데 어릴 때는 서로 놀리고 그쵸. 그 교육 당연히 그쵸. 돼야 되죠. 근데 얘한테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된다고 그걸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웬만한 거 다 인지할 수 있고 아는 나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놀리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괴롭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친구들이 더 이렇게 분노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특별하게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안에서 만약에 생활한다라고 하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생활하는 것보다 더 사회화가 되고 더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약간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했을 때는 결국 아예 그냥 사회로 나올 수 없게 그냥 막아버리는 벽을 쌓아버리는 그런 저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 안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폭력이면 퇴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그런 상황도 그러니까 만약에 부딪힘이 되게 크고 이 친구가 아예 뭐 제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겠죠. 그거는 꼭 장애를 갖지 않은 친구들, 얘가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과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리를 하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같은 조건들이 주어지겠죠. 근데 다만 내가 쉽게 볼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고 주의를 주고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훈련은 양쪽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너무 설득력 있었어. 감독님의 얘기. 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아. 아이들은 서로 놀리고 서로 장난치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나랑 너무 다른 아이라면 그냥 내가 일반 친구한테 놀리는 거랑은 강도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얘한테 놀리는 것처럼 똑같이 이 뭔가 장애가 있는 아이한테도 놀렸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좀 들어요. 어쨌든
이게 사람은 뭔가 기본적으로 서열을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지 마라라는 뭔가 그런 교육이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감독님 얘기를 듣고선 지금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희님 말도 너무 맞아요. 사람을 때렸을 때 야,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사람 때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라는 교육이 되는 거면 맞는데 그거는 사실 근데 자폐아를 가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돌봐야 되는 게 맞는데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돌볼 여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좀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더 많이 접하면서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의 폭력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거 모르니까 자꾸 경험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약간 싫은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우리가 모두 영화 보면서 분노했을 거야. 1차적으로는 엄마와의 본딩이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많이 해결하기를 짐을 좀 짊어지고 뭔가 책임 안에 두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마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마치 힘들지만 보통의 사람들과 반드시 어울려야 하는 게 올바른 길이고 그냥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쉬운 길로 그냥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나는 그것도 너무 좀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10까지는 못 가더라도 3 정도는 할 수 있게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기준에 꼭 맞추도록 얘가 살아야 되나? 그냥 그리는 거 좋아하고 너무 시끄럽지 않은 환경에서 살면 행복한 애면 그냥 그런 환경에서 평생 지내게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꼭 내가 없을 때도 최소한 요 정도는 맞춰서 살아야 돼. 그 기준에 계속해서 맞추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모르겠어. 그냥 꼭 섞여 살아야만 돼. 이게 무슨 어떤 교과서적인 명제가 되는 게 제가 좀 갑갑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엄마 입장에선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얘는 안 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또 되게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이해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혹시 그 외에 좀 인상적이었던 조력자라고 하긴 주변 인물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저는 다 얘기를 선생님하고 그 어머니 얘기를 해버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왜냐면 저는 막판에 나왔던 되게 드라마틱한 그 농장주 부인?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문 잡아주던. 근데 이게 참 우리 남편이 그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긴 했는데 그냥 저는 그 뒤에 뭐 흘러갔던 그런 얘기보다는 처음에 말을 걸잖아요. 너 옷 너무 예쁘다. 근데 그런 뭔가 오픈 마인드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자기 그냥. 아들도 자폐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자폐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아들이 자폐인데 그래서 뭔가 좀 더 도와주려는 생각했던 것 같기도 그랬을 하고.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뭔가 옷 예쁘다 했는데 애가 말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뭐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를 막 말을 하잖아요. 그랜딘이. 그랬더니 이제 자동문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비단 한 사람만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 그랜딘의 인생에서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주변 사람들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도 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도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이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소를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난 도축장 근처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죽기 위한 맞아. 도축장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건 덧붙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한 제가 볼 땐 약간 자폐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미화를 한 거, 그러니까 뭔가 미화라기보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의 어떠한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제 자연 생태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생태계에서 인간은 되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소를 키우고 잡아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심지어 시스템이 그런 얘기까지 필요하다. 소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게 네 비즈니스에서 좋아 이런 어, 굉장히 어, 마케팅 전문가 같은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게 먹혀. 근데 그 사고방식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포장하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전제로 들어가야 돼. 그 전제가 만약 안 들어갔다면 아니면 그냥 굉장히 비인간적인 도축 시스템을 만든 인물이 되는 건데 그렇게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가? 그냥 드라마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연출이었을까요? 그냥 아마 자기가 있던 농장에서 가장 낙후된 어떤 시설 근데 그걸 자기가 그냥 문 고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아. 내가 소를 많이 관찰했고 이렇게 딱딱딱딱 돌아가면 좋으니까 이 정도 이라고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네. 아마 동물은 뭔가 표정이 없으니까 그랜딘이 느꼈을 때는 더 관찰하기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는 것보다 동물을 대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 내가. 훨씬 뭔가 딱 직관적으로 얘가 패턴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러한 거다라는 거가 눈에 확실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랜딘한테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저는 그 영화적인 설정에서 계속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전체적인 영화는 되게 저도 되게 재밌게 좋게 봤는데 그래서 과연 저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맞는 건가? 근데 저는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랜딘이 태어난 그 환경이나 소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맞나? 뭐 계기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 시대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랜딘이 있었던 그 지역도 그렇고 무슨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도 배경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하긴 했어요. 만약 그랜딘이 2022년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쯤 그린피스에서 정말 환경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뭐 고래를 위해서 혹은 북극곰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둘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환경에 따라서만 가장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안해내는 사람이라면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든지 엄청나게 잔인하고 나쁜 것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그냥 대기업에서 같은 층에 더 많은 사람을 앉게 하고 싶은데 의자를 어떻게 고안할까? 그럼 굉장히 잘 고안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장애인을 다루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상상해서 요만큼은 사실 가상으로 한 거야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런 식의 영화까지 만들어도 되는 게 옳은가 아닌가를 너무 구별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에 그랜딘이 그 앤 이모의 목장에 갔을 때와 그리고 그 도축장 견학을 할 때 일단 소들을 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칠게 다루잖아요. 채찍질을 하고 뭐 도축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근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저러다가 정말 극도로 흥분하거나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근데 끝까지 되게 잘 보는 거예요. 잘 보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얘를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심지어 총을 맞을 때. 그리고 이 템플은 인간이 안아주는 그런 뭔가 폭신하고 따스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조임장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쇠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라든지 딱딱한 거, 폭신하지 않은 거, 차가운 거에 들어가 있을 때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건 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영화에서는 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미화해서 만들어내긴 했지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시스템을 고안했을지를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발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되게 이렇게 집중하고 되게 조명을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불편하다. 다른 장애인 정말 많잖아요.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가장 쉽게 마음을 여는 이렇게 약간 천재성을 띠면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극적이지 내가 않으니까. 뭔가 그 와중에 마음을 건드렸던 건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야 될 이야기 같기도 한데 얘가 이제 처음으로 나에게 접촉하는 걸 허용했던 게 본인이 어쨌든 케어해줘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룸메이트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나를 이렇게 잡는 걸 터치하는 거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본인보다 약한 존재 뭔가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에게는 또 관대해지는 사람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네. 그러면 우리 인물 얘기 말고 혹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재밌었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랜딘 노래 부를 때.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표정이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표정이 대학 졸업식 때 말하는 거죠? 굳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울어야 되는 포인트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런 친구랑 우정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나는 얘가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했어요. 학교 씬을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그 눈이 안 보이는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어쨌든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꾸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영우에서 되게 감동했던 부분이 얘는 전혀 캐치도 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무심하게 다들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 친구한테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엄청 감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우가 되게 확실히 마음이 있고 그런 걸 다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되게 편안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완전한 인간이고 얘의 나머지 건들이 진짜 장애에 불과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자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영화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뭐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매력들을 이 영화에서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님이 잘못했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다고 이 감독님이 왜냐면 저는 제가 4년 전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났던 자폐성 장애 되게 중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연락을 해요. 계속 안부를 물어요 저한테.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도 1년에 꼭 정해놓고 2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 친구를 좋아하고 이 친구도 그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제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거는 결국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템플 그랜드는 보면서도 이 친구가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만 영화에서 그런 관계적인 면을 크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업적을 다루고 그리고 그런 사실 영웅 서사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이야기 서사를 다룰 때도 그런 어떤 업적 위주로 많이 히어로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 영화가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감안을 하면 그냥 그런 부분들이 약하게 비쳤을 뿐이지 그걸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그러니까 않게 되는 것 자폐의 같아요. 특징이 여기서 다뤄진 아주 특별한 이런 자폐 장애를 가지신 분의 특징이 천재성과 사회성이 떨어진 이 두 개라고 하면 나는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평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의 진짜 조력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서사를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니까 영화 자체가 영화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약하게 다룬 것 자체가 나는 속이 상한 거지. 이 영화에서 여기에 포인트를 이런 거를 다룰 거였으면은 이런 분을 뽑지도 않았겠죠 주인공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게 사실 훨씬 더 감동적인 포인트고 와 무슨 샹들리에만 보면서 아빠 엄마가 앞에서 쓰러져서 울고 있어도 쳐다도 보지도 않던 애들이 그런 식으로 자폐를 많이 묘사하니까 그런 애들이 먼저 전화해서 계속 안부를 묻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소재 자체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자폐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시선이 여전히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요. 네. 재미있는 감독이 좀 부분도 만들어줘요. 네. 아 그러게요. 제가 조금만 더 능력을 좀 갖고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아니 똑같은 내가 너무 아쉬운가 봐. 똑같은 거라도 이 사람의 성공은 굉장히 사소하게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냥 얘가 대학 교수가 됐어. 뭐가 됐어. 딱딱딱 나오고 오히려 이런 룸메이트 시각장애인 친구와의 서사만으로도 영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와 뭔가 어느 선을 넘어서 이렇게 잡은 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와 이러면서 막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 포인트의 영화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2022년이면 가능하다. 지금은. 근데 뭐 2010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그런 게 오래됐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자폐증 환자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되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막 시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찰칵 이렇게 템플 그랜드에게 인식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잘 표현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왜 그런 자폐를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별거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까르르 웃고 막 너무 재밌어서 어쩔지 모르고 이런 나도 그 것도 점을 보잖아요. 좋아하는데. 그런데 되게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저도 맞아. 그 템플이 어떤 대사를 들었을 때 기적. 기적이라든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몇 번 피식피식 웃었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잘 그려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좋았던 점 제가 우영우 때문에 많이 학습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미 자폐인이 이런 점이 있지. 이런 걸 이미 많이 학습이 됐더라고요. 제가 거기서도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영우가. 그러면서 영우가 충격을 받았을 때 아주 꽉 껴안아주는데 더 세게 안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압박을 되게 받았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장치에 들어가서 얘가 처음 그걸 느꼈구나. 자폐인들 그런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이해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지.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다. 그리고 되게 우리한테 너무 사소한 자극이지만 이런 게 엄청 크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막 이런 터치가 되게 싫다는 것도 사실 얘 개인적인 특징이 아니라 자폐인들이 진짜 이런 촉각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얘는 진짜 이게 자기 되게 민감하거나 이런 게 영화에서 나왔던 게 이미 되게 많이 학습이 되고 다시 확인이 된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자동문도 그랬죠. 자동문도 자동문도 그랬어. 그러고. 맞아. 회전문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아. 그냥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런 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심리가 어떤 건지 그 단두대 같은 데서 맞아. 목이 잘릴 것 같고 막 이런 연상이 느낌이 되는 받는 거지.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느낌이구나. 그런 부분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 이모네 갔을 때 낯선 방에서 그 횡 돌아가는 거랑 이런 게 엄청 위협적으로 영상으로 휙휙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 진짜 무서울 수 있겠다. 낯선 환경에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장면들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떠오른 게 익살꾼 틱 레이였나? 거기에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회전하는 거에 환장한다고. 회전문에 미친 듯이 들어.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맞네요. 그래서 레이가 약물 투여를 받고 나서 그걸 환장하고 들어갔다가 행동이 느려져가지고 못 코가 피하고 못 피하고 코가 깨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폭 이런 맞아. 게 참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랜딘이 뭔가 사회에서도 그런 도축장에 여성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화우만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뚫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좀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는 내가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집요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집요한 게 사실 조금 무서울 수도 있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래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생각했어. 근데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랜딘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좀 그래 얘도 되게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에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 정체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갖고 있잖아요. 내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있는 사람이 그런 환경을 이겨내는 걸로 봤으면 나도 그런 느낌 받았을 텐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략돼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맥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하는 건데 사회는 나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잖아? 훨씬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당했을 텐데 진짜 저 사람은 성별로서 자기 여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 영우는 연애도 하고 뽀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방영된 우영우랑은 다르게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분 결혼도 하셨어요?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보는 없었죠. 그냥 결혼에 대한 정보는 없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뭔가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할게요. 그 한 줄 평? 한 줄 평은 너무 힘들고. 그럼 세 줄 평. 세 줄 평? 제가 참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진짜 높아심에서 어떤 부분이 걱정돼서 한 얘기고 기본적으로 나와 되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참 반가운 시도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영우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찾아봐도 좋은 영화. 찾기는 아주 힘드시겠지만 찾기는 좀 힘들어요. 맞아. 힘드시겠지만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옳은 걸까? 이들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은 어쨌든 완벽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배려가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고백인가요? 기분 나빠하실까봐 서로 예를 들게요. 만성 변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애가 쉴 새 없이 정말 너무 지독한 가스를 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냄새나 더러워 꺼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성인이니까 배려를 하고 찡그리고 싶은 것도 참고 꺼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참고 이 냄새. 배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아니고 그냥 책과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민하는 우리 회사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옆자리 동료가 만성 변비에 걸려 있는 거랑 같은 손상에 놓아야 할까요?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저는 그냥 진짜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었다고 했고 이번 영화도 사실 저한테 한 줄 평으로 정리하자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게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장을 가면요 가끔씩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혼자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예전 같으면 뭐야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발달장애인가 보다, 자폐성 장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을 뿐이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쳤을 때 그게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변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영화? 저는 그냥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만으로도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지금 시스템 상으로도 뭔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그 경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나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좋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주님. 2주 아. 동안.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런 뭔가 장애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저 그냥 안쓰럽거나 뭔가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도희님 얘기도 그렇고 감독님 얘기도 그렇고 은하님 얘기도 그렇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템플 그랜드는 뭐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근데 뭐 OTT에서도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는? 이 포스터가 너무 낯이 익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12월에는 도희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이야기를 나누죠. 맞아요. 어떤 책과 영화를 선정하셨을까요?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셔야 될 명작이죠.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콘스탄틴과 책은 닫힌 방, 악마와 선한 신이라는 책입니다. 야, 또 이번에 또 얼마나 또 재밌는 조합을 들고 흥미 위주로 골라봤어요. 제가 요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즐거운 위주로. 저도 한동안 네. 꽂혀 있었던 주제라서 그래요? 재밌을 것 책은 같죠? 처음 들어봐요. 저도 책은 책은 같이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 영화랑 같이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책을 여러 개 제가 발견했는데 다 500페이지가 넘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일 얇은 책으로 골라봤어요. 네. 뭔가 되게 흥미로워요. 사르트르의 작품과 네, 콘스탄틴이라. 내실이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리고 12월에 어쩐지 콘스탄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아직 안 봐서. 흥미롭게 와주세요. 네. 악마에 대한 이야기. 악마에 대한 이야기. 12월 우리 크리스마스도 끼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구마에 대한 홀리하게 합시다. 홀리하게 홀리하게.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유주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도희님의 책과 영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나요. 겨울에 만나요. 안녕. 안녕.